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에 나선 가운데 이란이 이 조치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모두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에 2차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틀 안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차 협상이 있을까요, 김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부터 지금 2, 3일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은 이 협상 재개의 동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보시가 살아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 조금 동력이 많이 상실된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물밑에서 치열한 이 협상이 전개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벤스 부통령이 이 스몰 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빅 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스몰 딜이라는 것은 좀 비중이 작은 사안, 그리고 합의가 보기 용이한 사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조금 합의를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 어떤 협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치밀한 어떤 실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또 중요한 사안에서 이렇게 딱 막혀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빅딜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중이 높은 어떤 그런 사안들, 그리고 합의 보기 어려운 사안들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자잘한 이슈,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게 맡기자라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빅딜, 그러니까 정말 합의를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은 협상이 조금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유럽을 이야기했다가 파키스탄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말이 일단 바뀐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파키스탄에 있는 군 지도자가 파키스탄 참모총장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말은 파키스탄에서 여전히 이란 쪽에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지고 그들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미국하고는 당연히 파키스탄이 대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1차 회담을 파키스탄에서 했는데 지금 걸프 주변의 여러 국가들도 또 아랍 국들이고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문제가 중동 내에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언급됐던 것처럼 스위스 같은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쟁과는 관계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도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포괄적으로 타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역봉쇄 카드 꺼내들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강대강 대치도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일단은 미국이 막고 있으니까 이란 쪽에서도 선박 내보내면은 충돌이 생길 우려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선박 운송을 좀 자제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도 계속 대화 동력을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2차 협상으로 가는 어떤 길이 되겠죠? 그렇죠. 양측 모두 지금 협상의 끈을 놓고 싶어 하지는 않은 거, 그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버틸 여력은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란은 그냥 버텨내고 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하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결국 신정 체제가 전쟁에서 살아남더라도 사실 지속력을 갖다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대강 국면이고 사실 이 미국의 역봉쇄가 들어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군사적인 반응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협상의 동력을 좀 이어가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미국이 국제법 안에서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용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핵농축 문제를 놓고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핵농축 문제에 있어서 뭔가 조금 타결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농축 권한 자체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그것을 유예할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이란도 조금 양보를 하고 미국도 절대 안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되긴 되는데 지금 한 20년 정도는 조금 유예를 하자. 이제 이런 기간을 놓고 조금
조금 뭔가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협상이 완전히 파고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벤스 부통령이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김재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몰 딜이 아니라 포괄적 합의를 원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내용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Honestly, after 49 years, there's a lot of course, mistrust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re not going to solve that problem overnight. But yeah, I think the people we're sitting across from wanted to make a deal. What's interesting about this is that we have this ceasefire that's in place. I think it's 6 or 7 days old. Right now, the ceasefire is holding. And what you're seeing is what the president wants to make, he doesn't want to make like a small deal. He wants to make the grand bargain. He doesn't want a small deal.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one, I'd say in Pakistan, we made a ton of progress. But the reason why the deal is not yet done is because the president, he really wants a deal where Iran doesn't have a nuclear weapon, Iran is not state sponsoring terrorism, but also the people of Iran can thrive and prosper and join the world economy.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서로 지금 계속 신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스몰 딜 아니고 포괄적 합의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스몰 딜이 아니고 포괄적 합의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것처럼 뭐 15개의 제안이네, 10개의 제안이네 이런 것들 자꾸 디테일하게 나누지 말고 그러니까 크게 가자.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지난번 1차 회담 마치고 떠날 때 간명한 제안을 남겨두고 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간명한 제안은 지금 그 벤스 대통령이 하는 말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그냥 농축된 우라늄 포기해라. 앞으로 핵 개발하지 않겠다. 이것만 약속해라. 그럼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네.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은 그건 실무선에서 논의해야 돼.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장이 전쟁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휴전 이후 지난 동안 일주일 지나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협상 국면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미국이 약간 그 키를 잡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3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한적인 역봉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이란을 정말 석기 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전쟁 수행 기간 동안보다도 더 큰 군사력이 지금 집결해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이냐. 결국 싸운다는 것은 이란이라는 체제가 더 이상 보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체제 보존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더 협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차 협상 이후에 그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2차 협상으로 간다면은 실무 협상 이후에 2차 협상에서는 좀 쟁점을 좁힐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엄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은 처음에 15가지 조건을 내세웠고 그리고 이란은 10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양측 모두 조금 그 조건을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핵심 쟁점은 핵 문제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 우라늄 농축 권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이 이제 여태까지 농축한 고농축 비축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이란이 원하는 대로 이란 내에서 희석해서 연료로 다 태워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 전량을 다 뭐 가급적이면 미국 쪽으로 이제 미국에게 반출을 하고 싶어 하겠죠. 이런 핵 문제에서 이란이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미국은 결국 제재 해제로 가는 것 같아요. 제재 네. 해제나 아니면은 동결한 해외 자산을 해제해주는 어떤 이런 큰 결심을 하겠다. 이 두 가지의 거래가 가능하다면은 나머지 문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뭐 통제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조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양측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핵 문제를 가지고 좀 치열하게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완전한 핵 포기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서 가져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역시 국제법 준수해라, 지켜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 agreed to a lot of things, but they didn't agree to that. And I think they will agree to it. I'm almost sure of it. In fact, I am sure of it. If they don't agree, there's no deal. There'll never be a deal.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and we're going to get the dust back. We'll get it back either. We'll get it back from them or we'll take it. ما الان با هر کی صحبت میکنیم میگیم ما در چارچوب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ی بپذیرید. ما خلاف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 عمل نمیکنیم. شما همون حقوق بین الملل ما رو بپذیرید. هر حرکتی که باعث رشد و آگاهی اینا ریشه‌شو میخوام بزنن. کجای قوانین بین الملل گفته تو جنگ شما میتونید بیایید پل بزنید، بیمارستان بزنید، درمانگاه بزنید، دانشگاه بزنید. کجا گفتن؟ کارخونه ها رو بزنید. 20년이냐 5년이냐 그리고 국외로 반출을 하느냐 우리가 국내에서 희석을 하느냐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건 결국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이 핵 문제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달린 주권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이란의 어떤 그 국가와 체제의 운명에도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지난해 6월 달에 미국이 그 이란의 핵시설들에 대한 폭격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란 측에서도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할 것 같습니다. 핵 문제는 계속 고집을 해서 이란이 그것을 비밀리에 숨기고 비밀리에 개발을 하고 농축된 우라늄을 지하에다 감추고 할지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 감시 자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굉장히 전 세계에서는 최고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감시의 눈을 피해서 몰래 그런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이란은 군사력이 거의 와해된 상태지 않습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방공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무산된 상태라서 이걸 또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미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폭격을 하는 거고 네. 결국 그런 폭격은 이란의 어떤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그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도 핵은 어차피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이건 계속 미국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에서는 이란의 어떤 실리를 더 얻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많은 당근책을 이란에 제시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동결된 해외 자산들에 대한 해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카드를 또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란 내부의 어떤 산업 인프라나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나 건설을 돕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맞닿게 되면 이란의 핵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대립점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국제법을 어기지 않았다. 미국은 과연 국제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호르무즈를 봉쇄하고 있고 또 역봉쇄하고 있는 미국, 이란과 미국 모두 국제해사기구의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역봉쇄라는 것 역시 지금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독단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는 배와 그리고 들어가는 배들을 미국의 기준으로 지금 차단하거나 아니면 보내주거나 이런 결정을 내리고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국제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유럽 동맹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이 저는 좀 이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봉쇄, 약간은 제재형 봉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장악하려는 어떤 그런 봉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란에게 너희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런 카드를 동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협상에 관심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관심이 있으니까 협상장에 빨리 전향적인 태도로 다시 나오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쇄가 아니에요. 보급의 예. 문제도 있고 주유의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도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자해성 그런 봉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봉쇄라는 것은 단기성이고 협상을 빨리 좀 다시 진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구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것이겠죠.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일단은 강력하게 이란을 밀어붙여가지고 굉장히 조금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조금 반영이 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 또 힘을 받쳐주는 것이 이란이 요구 조건을 줄였거든요. 10개 항에서 6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어떤 협상할 생각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줄였다는 내용이 보게 네. 되면 뭐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사실 그거는 미군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조건이죠,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란이 휴전의 조건을 뭐 10개가 됐건 몇 개가 됐건 할 때 진짜 본인들이 원하는 휴전의 조건이 몇 개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것들은 협상의 카드로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접을 테니까 미국도 우리에게 달라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반대로 이란 쪽도 네. 뭔가를 이제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휴전에 대한 종전에 대한 회담이 좀 과거보다는 더 이렇게 좀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차 협상 이후에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10개 항에서 6개 항 줄였다라는 관련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벤스 부통령 이야기도 있습니다. 핵 포기 시에 경제적인 번영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제재 해제라든지 동결 자산에 대한 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교환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농축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였는데 원칙론적으로는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출했지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일몰 조항이라는 거 이렇게 뭘 안 되는 걸 갖다가 나중에 뭐 5년이나 10년 후에 풀어주는 이런 일몰 조항을 또 끔찍히 싫어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분명히 20년 그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먼저 흘린 것이 아니었었을까. 그게 아니었었으면은 그 벤스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협상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양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런 이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반출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 문제가 조금 풀리면은 반출 문제도 자연스럽게 조금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다 합의를 해주면은 굉장히 통 큰 양보라는 것은 결국 제재 해제 네. 얼마나 큰 폭으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해외 동결 자산 이거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결이 되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되면은 결국은 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말씀처럼 이 핵 문제에서 이란이 한 발 물러나 준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목소리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가 직접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역시 종전 선결 조건은 농축 우라늄 반출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란이 핵 문제에 대해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조를 해서 어떤 특수부대를 보내서 직접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정말 실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인 군사작전은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동반되고 또 많은 인명의 희생이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마지막의 방안으로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늘 얘기하는 것이 뭐 이스파한이나 이런 곳에 있는 지하에 이미 매몰되어 있는 그 우라늄 농축 물질들을 이란과 협력하여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력을 해서 그것을 그 현지에 가서 뭐 그것을 무력화하건 아니면 외부로 가져나와서 하건 어쨌건 이란의 협력이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란의 협력을 받지 않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투입해서 그런 것들을 무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통 미국 입장에서 과거의 전쟁에서도 뭐 베트남 전쟁이나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미군의 희생자들이 많이 났을 때 그 모습 때 반전여론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은 이제 13명의 미군이 사망을 했지만 그 사망이 아직까지 그렇게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만약 지상작전을 했다가 뭐 그런 희생자들이 뭐 30명, 1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이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그런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 이 격전의 또 다른 축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만났습니다. 과연 물론 뭐 헤즈볼라와의 격전 중에 뭐 레바논을 만나서 뭐 엄청 좋은 진전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회의적인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오면 이란과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어느 정도 진전된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 무장 정파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 나오는 어떤 협상 결과도 이스라엘의 대헤즈볼라 정책 그리고 헤즈볼라의 이 어떤 무장 봉기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하라는 것인데 아마 무장 해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으냐면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 쪽에서 이 헤즈볼라 문제도 휴전에 포함시킨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결국은 나중에 아닌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의 이 의견을 갖다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게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래도 정부 대 정부의 대화를 우리가 거간해 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 이런 회의가 열리니까 우리가 전혀 노력하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조금 인정해 달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빅딜이 조금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네탄야후에게 야, 우리 좀 잘 되고 있으니까 그저 헤즈볼라 공격 그거 한 우리 저 협상 끝날 때까지만 좀 자제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뭐 그 정도의 구조적인 지렛대 레버리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네타냐후에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헤즈볼라 문제가 큰 변수가 아니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반증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헤즈볼라 문제가 해결이 됐었으면은 진도가 빨리 나갔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핵 문제와 이 제재 해제의 큰 틀의 합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헤즈볼라 그거는 뭐 이스라엘의 뭐 영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돌발 변수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이 좀 초를 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빅딜의 합의를 볼 수 있다면은 헤즈볼라 문제는 조금 변수로서의 중요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르무즈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조치 이후에 호르무즈에서 24시간 동안 20척 이상의 상선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 중에는 뭐 중국의 상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역봉쇄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르무즈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는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가 접어들고 있는데 이란이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젯밤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미군은 병력이 한 10,000명 정도, 그다음에 항공기가 100여 대, 그다음에 그 군함이 뭐 15척 이상이 현재 작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 충돌이 없었다. 그리고 빠져나간 선박도 없었다. 이제 빠져나간 선박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든 선박을 다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항구를 들렸거나 또는 이란의 원유를 싣고 있는 배가 나가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니까 그것만 놓고 본다면
역봉쇄 작전을 시작했던 미국의 의도대로 현재는 가고 있다고 보고 그게 미국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가만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만약 반발해서 어제 뭐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했다라면 이 휴전판 자체가 어려질 텐데 미국이 그런 강제적인 역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에 추가해서 이란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역봉쇄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2차 휴전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사우디에서는 미국의 그 역봉쇄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그 역봉쇄 계속 가다가 홍해까지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중 하나가 이 후티 반군 무장 세력들을 독려해서 그 홍해로 가는 그 바닷길 있지 않습니까? 예. 바브엘 만데브 해협, 홍해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바닷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인데 그 바닷길은 나름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브엘 만데브를 뭐 이 후티 무장 반군이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듯이 봉쇄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충분히 군사적으로 교란을 해서 수송로의 흐름을 좀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분명히 타격을 받죠. 그걸 떠나서 지금 걸프 국가들의 불만은 전쟁은 미국이 일으켰지만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역봉쇄 역시 봉쇄가 지금 두 겹으로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걸프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란이 지금 제안한 그 우회 항로를 통해서 대체 항로를 통해서 석유라든지 이제 가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역봉쇄가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도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봉쇄는 굉장히 이 블락케이드는 오래 가기 좀 어려운 단기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슬람 4개국, 튀르키예, 사우디, 파키스탄, 이집트 4개국 외무장관들이 튀르키예에서 호르무즈 대응 회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목소리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프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모이는 것이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성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거, 항행의 자유가 전쟁 이전으로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휴전에 돌입을 했으니까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합의하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이슬람 국가들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를 해서 지금은 뭐 처음에는 40여 국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90여 개국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그런 화상 회의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국제 해협의 개방성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성,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방법 말고 일단 외교적인 방법,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 군함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뢰 제거함을 파견해서 네. 우리가 해상 안전에 분명히 기여를 하겠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기뢰 제거함이라든지 구축함을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다각적으로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전을 위한 잠정 휴전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 쪽에 우리 그 선박 정보 제공하고 또 인도적인 지원책도 좀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적인 문제는 없을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휴전이 되기 전까지는 이란 정부나 또는 이제 국내에 있는 그 주이란 대사는 한국과 대화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한국의 선박들은 보내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을 하지 못했지만 휴전되기 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물밑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이란과 그동안 우리가 나쁜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선박들 26척에 대해서는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 같고 또 이런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인 지원도 좀 병행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미국이 이제 역봉쇄 작전을 시작함으로써 약간 좀 그 기존과는 약간 그 뭔가 좀 행보가 꼬이는 모습이 돼버렸는데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안에 갇혀 있는 우리 선박을 바깥으로 끌고 나오더라도 이게 이란의 승인을 받고 나오는 모양새가 되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거슬리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란과 협력을 해서 이란이 마치 뭐 통행세를 받거나 또는 이란의 어떤 승인을 받고 나오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게 된다면 이 이후에 어떤 국제적인 뭐 이런 공조나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입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역봉쇄를 시작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출됐다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좀 차라리 더 빨리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타이밍을 놓쳤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와 더불어서 영국과 프랑스도 금요일에 호르무즈 관련해서 화상회의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슬람 4개국도 모여서 얘기한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도 대응책 모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뭐 실질적인 대응책을 못 내놓더라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란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란이 지금 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 그리고 뭐 튀르키예를 포함한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이 역봉쇄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 상황에서 만약에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소해 작전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 역봉쇄에 어떤 도움을 주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전개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겠죠. 그래서 네. 그럴 경우에는 동원할 수 있는 이 비대칭 그 군사 작전의 어떤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그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역봉쇄 상황이 많이 불편한 것이죠. 왜냐하면 가급적이면은 빨리 지금 좀 협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호르무즈 봉쇄 상황이 좀 타개책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지 역봉쇄를 하게 되면서 일단 또 바벨 만데브 해협에 교란 상황이 발생하면은 유럽도 사실 이제 굉장히 상당히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이제 국제 이 표준 해협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이란이 분명히 지뢰를 깔아놓은 것 같고 기뢰죠. 그래서 거기로는 이제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란이 제시한 그 라라크 섬 바로 북쪽과 바로 아래 남쪽의 그 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항로를 통해서라도 좀 배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하루에 15척 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지만 네. 그래서 역봉쇄가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협상을 통해서 어떤 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타결책을 찾아낸다면은 그러고 나서 좀 상황이 안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소해 작업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해상 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제사회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아시아에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중국 포함해서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상 안보로의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금 나몰라라 하면서 미국에게 많은 책임을 전가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성, 해상 안보의 안전을 이게 이제 남의 나라의 일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국가들이 뭐 혼자 하기 어려우면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금 다자주의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동원해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조금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한국도 그런 노력에는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란 전쟁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이 또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벤스 미국 부통령이 교황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And look, there are certainly things that the Pope has said in the last few months that I disagree with. How can you say that God is never on the side of those who wield the sword? Was God on the side of the Americans who liberated France? I certainly think the answer is yes, and I agree. Jesus Christ does not. I agree. Jesus Christ certainly does not support genocide. I think it's very, very important for the Pope to be careful when he talks about matters of theology. When we came in,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Gaza was an absolute catastrophe. You know who's the person who got a peace agreement in Gaza? Donald J. Trump.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의 갈등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 예수를 패러디하는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또 기독교계에 굉장한 문매를 맞았었거든요. 벤스 부통령이 또 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또 종교계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쟁이 그 자체만으로도 참혹한데 거기에 이제 종교가 가세가 되면 더 굉장히 아주 나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 종교의 저런 부분이 안 들어오는 것이 맞고 트럼프 대통령도 저 이미지를 올렸다가 본인도 이제 빠르게 삭제를 했다는 것은 이게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종교계와 각을 세우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죠.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정책과 전쟁에 대해서 종교계가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본인은 정의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란,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던 이란 정권을 바로 잡아서 뭔가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왜 종교계에서는 교황이나 주교들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를 비난만 하냐. 뭐 트럼프 대통령 나름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참모진이나 스텝에서도 정확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마 전에 보면은 미 국방부 차관도 그 미국의 주교를 만나가지고 국방부 정책을 지지해라라고 대놓고 얘기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아마 저런 종교계가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특히 뭐 전쟁하는 국가를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응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도 보면 이 전쟁을 결국 빨리 멈춰라는 것이 종교계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교황이나 저런 종교계 쪽하고 계속적인 충돌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와 친했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까지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갈등보다 지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건 동맹국이 균열하는 거 아니냐, 균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스라엘과 하는 군사훈련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예. 아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직은 좀 오리무중이지만 전쟁 전과 전쟁 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했듯이 미국이 나토를 쉽게 탈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있어서 매년 국방 관련 어떤 법안을 이제 의회에서 만들어내는데 2024년일 것이에요. 그 네. 국방수권법을 살펴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어떤 동맹을 탈퇴하려고 하더라도 나토를 탈퇴하려면 상원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동의를 해주더라도 탈퇴하는 과정에 돈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그 연방정부의 예산을 한 푼도 못 쓰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뭐 한 60% 훌쩍 넘기는 미국 국민들이 나토는 미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이게 외교 정책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은 이 엘리트들이 이 나토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원한다고 나토를 탈퇴한다든지 아니면 뭐 독일에서 뭐 한 12,000명 빼내가지고 뭐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게 그게 어디 뭐 호텔에서 여기서 방 빼가지고 절로 옮기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짐을 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옷장채로 다 뜯어갖고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미국의 해외에 주둔 그 미군의 재배치는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네.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란 전쟁에서 도와준 나라, 도와주지 않은 나라, 사실 도와주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죠. 도와준 나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린란드 합병 문제 때문에 이거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 나토 동맹국의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그 트럼프 지지 극우 정치 세력조차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조르자 멜로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 지금 그 교황과의 싸움이 붙기 이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갖다가 이제 예수의 비유를 한 그런 그 소셜 트루스 글을 올리기 전에 벌써 조르자 멜로니도 조금 손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뭐냐면은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그린란드 합병 때문에 굉장히 신뢰의 손상이 갔고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동맹 이 신뢰가 금이 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쟁 이후에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